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 글로벌 증시를 띄워줄 여의주의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입니다. 어드바이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에 안경을 쓰고 오셨던데 네. 벗으셨네요. 네, 안경을 썼다가 네, 사실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다시 벗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네. 자, 오늘 미국 증시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올해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전에 나왔는데 그 미국 SEC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좀 이따가 장 열리고 나서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작 자체는 빠지면서 시작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프리마켓에서 3대 지수 모두 빠지고 있고요.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500도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미국장이 좀 어땠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돼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시장 좋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올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들이 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전일 지수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일 다우 지수가 플러스 0.0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63%를 기록하면서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가 첫 거래일이었는데 사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이 3%가량 하락했죠. 이 애플이 하락하고 또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매도 물량 출회 때문인지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바클리스에서 애플 아이폰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애플 목표 주가를 또 하향했거든요. 하향 조정하면서 또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애플 주가가 3.58% 하락하면서 나머지 그 빅테크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 10년물 금리가 재상승해서 이제 4%에 근접한 점도 기술주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그 심자외선 노광 장비의 그 중국 수출 허가를 또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반도체 주가에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12월 미국 제조 PMI 확정치가 47.9포인트로 예상치인 48.2포인트, 전월치인 49.4포인트를 모두 하회하면서 다소 부진한 제조업 상황을 시사했고요. 헬스케어와 에너지 업종은 강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시의 영향을 국내 증시가 그대로 받게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세를 연출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2.34% 하락한 2607.31포인트의 약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부진을 보였고 또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 여파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미국제 금리 반등한 게 투심에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요즘 핫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태형건설이 자구안 기대 때문인지 또 의외로 급등을 했습니다. 태형건설은 오늘 워커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장 종료하고 이 태형건설에서 자구안에서 그 에코비트를 매각하고 또 블루원이랑 평택 사이로 지분 담보 제공을 언급함으로써 종가가 23.85%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그리고 개인은 순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기전자, 기계, 운수장비 업종에서 약세를 보였고 종이 목재 그리고 의료 정밀 부분에서는 코스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84% 하락하면서 871.57포인트로 약세에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제약과 바이오는 이제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고 광고는 그 네이버 치지직 흥행 수혜 기대 때문인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LG 이노텍이 5.61% 빠졌는데
아이폰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 네. 아무래도 바클리스가 중국 수요 부진 전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게 또 이제 주가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조금 하자면 이제 금리랑 저희 국내 주식이랑 조금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이제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기존의 11.5%였다면 지금 23.2%로 높아지면서 그동안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축소됐다는 점, 이런 점들도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금융시장에서 연준 가이던스 대비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많이 견인해 왔던 점이 어느 정도의 여운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3월 중에서는 76% 확률, 그리고 5월 중은 이제 98% 확률로 이 미 연준이 인하를 단행할 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주 발표되는 내일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모레 12월 고용 보고서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치처럼 양호할 경우 이런 양호한 경기 흐름 속에서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축소될 것 같습니다.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축소가 되고 5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올해 증시 2024년 상승 요인들과 하락 요인들이 여러 개 겹치는 것 같은데 상승과 하락 요인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승 요인, 하락 요인 굉장히 많지만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 여태까지 많이 빠져온 만큼 물론 이슈가 없더라도 사실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든 되게 과도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없지만 내년에 조그만 중국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면 이 증시에서는 더 크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쨌든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금리 인하가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어쨌든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이 금융상품, 주식에 많이 쏠리게 될 건데 투자 자금이 쏠리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 요인으로라면은 이제 반대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할 것 같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책을 펴봤는데 금리 인하가 안 되고 오히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이제 주가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고금리 장기화되면서 비용이 증가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이익 둔화에 대한 우려 발생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 이익이 둔화되게 된다면 이것도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각각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치중을 둬서 상승 요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2024년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들을 저희가 짜야 될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들여봐야 될까요? 사실 이 금리 하향에 따라서 유동성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안정화 시그널 지표에 조금 초점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표는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통화량인데 통화량에는 M0 본원 통화가 있고요. M1 협의 통화, 그리고 M2 광의 통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M0는 정말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인데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M1은 M0에다가 이 수시 입출식 그 저축 예금, 그리고 M2는 M1 플러스에다가 2년 미만의 예수금, 예적금을 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팩터가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계량화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현재 이 통화량 카테고리가 시그널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채입니다. 미국채 2년물.
그리고 10년물, 그리고 30년물 금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향성, 속도, 레벨, 뭐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등을 분석해서 평가를 하는데 국채 카테고리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제 유동성 활성화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회사채는 뭐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뭐 투자 적격 등급인지 아니면은 투기 등급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스프레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계량화해서 평가를 내림으로써 회사채 카테고리 또한 지금 긍정적 시그널 방향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동성이 원활하게 되면서 사실상 주식 시장에는 조금 더 투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나뉘잖아요. 성장주도 있고 뭐 가치주도 있고 배당주도 있고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어떻게 나눠서 구분을 하면서 저희가 전략을 짜는 게 좋나요? 네, 사실 뭐 주식 시장이 앞으로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식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나만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갈 건지 이게 사실 수익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주식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개의 섹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컨빅션 픽스인데요. 사회가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성장주 업종 그리고 주도주 중심의 기업 섹터가 바로 이 컨빅션 픽스입니다. 기업의 매출액 증가라든지 점유율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해당이 되고요. 투자 기간은 한 1년에서 3년 정도 장기적 관점에서 편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지캡 코어입니다. 압도적인 상품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데 시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나 어도비가 되고 투자 기간은 한 1년 내외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입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퀄리티 앤 디비던드 셀렉트입니다. 높은 점유율 그리고 지배적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업종인데 양호한 매출이라든지 ROE라든지 뭐 배당이나 재무적인 강점이 핵심 요인이고 관심 종목은 이제 아무래도 높은 점유율, 지배적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뭐 코카콜라 아니면 머크 같은 종목들이 유효할 것 같고 배당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의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인데 글로벌 테마와 뭐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인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의 상대 강도, 뭐 매출, 단기적인 점유율 증가 등이 핵심 요인이 될 거고 관심 종목으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장비 업체인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해당되고요. 투자 기간 3개월 내외의 단기적 관점에서 편입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되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정말 모멘텀 플레이로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저희가 글로벌 증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어느 나라를 깊이 있게 저희가 파고들면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국가별로 확인을 하실 때 네. 뭐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미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이 사실 뭐 미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뭐 글로벌적인 금리 현상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가 금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금리가 벌써 올해가 됐죠. 2024년 올해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인하가 계속적으로 박차가 가해질 건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인하 사이클로에 전환되는 시점에서 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 구도 하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해진다는 게 그 비중에 따라서 주식의 향방이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외부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지금 할인율인 금리 하락 그리고 G2의 패권 경제 그리고 미국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봤을 때 2024년은 이제 성장주 우위의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인프라 구축의 핵심 테크 기업이랑 로봇 기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국가로 또 중국이나 일본을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중국은 자체 시장이랑 또 기술을 확보한 전기차가 또 핵심 산업인 만큼 전기차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고 일본은 이제 공급망 재편이나 뭐 정책 수혜로 이익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뭐 자동차, 반도체, 은행 업종, 유망 투자 분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업종들,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도비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픽, 텍스트, 비디오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데 필요한 이 소프트웨어, APP를 제공하는 이게 어도비잖아요.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뭐 아크로벳 PDF 같은 주요 프로그램 AP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점유율, 굉장한 필요성을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고 대표적인 글로벌 그래픽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 테라다인이라는 종목 조금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라다인이 자동 테스트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업체인데 주요 전방 산업으로는 반도체, 뭐 시스템, 산업 자동화 영역이 있고 사실 2023년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모빌리티 수요 부진 때문에 테라다인의 이익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감소가 예상되긴 하는데 다만 향후 이제 반도체 사이클 전망이라든지 뭐 고대역폭 메모리인 이 HBM 개발 증가로 이제는 조금 더 매출 이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보틱스 부문에서 이제 제조업에 대한 뭐 매출액 증가 그리고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테라다인의 중장기적인 매출액 증가도 기대해 볼 만하리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쪽의 글로벌 증시를 보자라고 하면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는 성장주 위주로 보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보면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어도비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로봇을 본다라고 하면은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가에서도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서 반도체 업황이 더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더 오를 수 있다 긍정적인 비율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아무래도 2023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걸어왔고 좋아진다 했지만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2024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이때는 그 작년 말에 뷰가 중요한데 2020년 말에 지금까지 빠졌으니까 2023년에는 좋아질 거야 라고 뷰를 냈습니다. 근데 시장의 뷰보다 좋았던 실적이라든지 뭐 부채 방향이나 이런 게 더 양호하게 바뀐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사실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을 것 같다, 반등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는 어떤 리뷰라든지 이런 걸 내지를 않았어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시그널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긍정적인 이슈에 더 크게, 더 과도하게 시장은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024년에 뭐 고용이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된다면 사실상 더 크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반등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더 부진한 탓에 오히려 이게 상승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미국이 아닌 중국 증시에서는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이슈인 만큼 금융그룹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주호 은행, 뭐 미주호 신탁은행, 또 뭐 미주호 증권을 산하에 둔 대형 금융그룹이거든요.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이익 체련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주주 환원 강화라든지 안정적인 배당 지급 뭐 이런 것들로 투자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금융 디지털화가 전개되면서 미주호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본 내 금융주로서 단연 선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융주 외로 토요타, 일본 완성차 기업 이 토요타 자동차도 매력적인데 자회사인 다이하츠가 경차, 또 히노자동차가 상용차를 커버하는 지금 플라인 체제가 확립이 됐고요. 글로벌 공급망 회복 그리고 재편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 생산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적극적인 투자,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고 2027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계획 중이고요. 또 현재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뭐 일본 주식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절세 계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아, 맞습니다. 이게 세금 절세 계좌랑 일본 주식 시장이랑 연관을 지어 보셔도 될 것 같은 네. 게 왜냐면은 이제 일본판 저희도 이제 ISA 계좌라는 게 있는데 일본에도 일본판 ISA 계좌라고 NISA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2024년 올해부터 개편이 되는데 이 NISA 그 비과세액이랑 기간 확대에 맞춰서 이제 조금 투자액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게 공식 데이터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현재 지금 ISA 계좌 매입액이 연간 2조 엔대 후반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ISA 성장 투자 한도가 240만 엔으로 이렇게 투자 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간 매입액으로 따지자면은 한 약 5에서 한 6조 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자금 유입을 기대가 된다는 거는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지속적인 매력에 대한 부각도가 올라간다는 점이 되기 때문에 일본 주식의 상승은 어느 정도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베노믹스 이후에 뭐 해외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았다. 일본 증시 2024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사실 2024년 일본 경제가 뭐 제조업의 생산 활동 회복 그리고 방일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바운드 소비가 증가할 거고요. 직접 가기도 하셨잖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특히 한국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바글바글 하기는 했는데 네. 네, 지금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살 거고 물론 그게 전혀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수 소비가 많이 증가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일본 경제에 많이 부응을 시킬 거고 또 일본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경제 대책까지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포괄적인 점들이 한 1% 전후에 이제 완만한 경기 확대를 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체가 일본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사실 이에 따라서 2024년 상반기 일본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 같고요. 견조한 국내 경기가 바탕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장기 상승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중국, 일본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어드바이저님께서는.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엔화 환율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꼽고 싶습니다. 일본 시장을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 네, 사실 뭐 일본 주식이 조금 부담스럽다, 난 잘 몰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금리 하락 염두에 두셔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 뭐 ETF죠, 261 티커 261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일본 종목을 나는 원해 하시면은 뭐 미주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타에도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일 전화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회사로. 왜냐면은 미모와 그리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다라는 칭찬이 정말 자자하네요.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